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기후 특징 중 기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국지적 기온 분포인데요. 결국에 국지적이라는 것은 굉장히 협소한 지역, 보편적으로 널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좁은 지역에 좀 이례적으로 나타나는 기온적 특성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온 역전 현상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기후 요인에서 해발 고도를 공부할 때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일반적으로는 기온이 낮아진다고 공부했죠. 그런데 여기 기온 역전 현상에서는 이례적으로 조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해발 고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원래는 기온이 낮아져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여기서는 거꾸로 기온이 이제 상승해 버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조건에서 이러한 기온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은 지금 그림의 지형적 특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주변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와 같은 지형에서 이러한 기온 역전 현상이 잘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라면은 해발 고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저지대에서는 기온이 높았던 것이 점차 고도의 상승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인 패턴이 되겠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이러한 분지와 같은 지형에서 차가운 냉기류가 분지의 지형을 타고 차갑게 아래로 내려 깔리면서 차가운 공기가 분지 내부에 고립되어 버리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그래프 상태와 같이 원래는 저지대가 따뜻해야 되지만 저지대가 차갑게 식어버리면서 지금 역전된 그래프의 모습을 볼까요? 지금 해당하는 요 구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구간에서는 해발 고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거꾸로 점차 기온이 올라가는 이상한 모습을, 기온이 역전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온 역전 현상은 특정 문제를 또 유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온이 해발 고도에 따라 점차 낮아져야지 공기의 순환, 대기 순환이 원활하게 나타나는데 지금과 같이 차가운 공기가 밑에 지역, 저지대를 자리 잡게 된 경우에는 이 공기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가 정체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가운 냉기류에 의해서 저지대에 기르던 작물들이 냉해, 얼어서 죽어버리는 그런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더불어서 예를 들어 이제 대기 오염물질들이 쉽게 분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대기 오염이 더욱더 심화되는 모습도 이러한 기온 역전 현상의 어떤 피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주로 이러한 기온 역전 현상은 일교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바람이 없고 맑은 고요한 날, 특히 밤에 산 정상에서 차갑게 냉기류가 형성되면서 분지 내부로 내려 깔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공보다 저지대가 더욱더 낮은 기온을 형성할 때 우리는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부르고요. 이에 따라 안개 혹은 냉해가 발생되면서 주변 지역에 피해를 유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섬 현상인데요. 마찬가지 열섬 현상도 지금 우리가 국지적인 기온 분포에서 공부하는 카테고리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 공부하면서 사실 열섬 현상 이야기를 한번 다룬 적 있는데요. 마찬가지 그림을 보면서 열섬 현상의 그 현상 모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온선을 읽는 연습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 등온선을 한번 다시 확인해 보면은 어떠한 패턴이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서울 행정구역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 바깥쪽 외부에 있는 지역보다는 서울의 중심부, 서울의 지금 행정구역상 가운데 예를 들어 중구나 종로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바깥보다 훨씬 기온이 거의 한 10도가량 높은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깥의 기온을 읽어보면은 마이너스 14도보다 더 밑도는 온도를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 마이너스 15도라고 본다면은 여기 이제 서울 중심부는 마이너스 4도가량 나타나면서 그 온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위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도 아닌데 기온이 마이너스 15도에서 마이너스 4도 거의 10도 이상가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 도시에서 발생하는 인공열 때문에 도시 내부가 바깥보다 훨씬 더 달구어진, 뜨거워진 모습을 상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열섬 현상은 도시 중심부가 주변보다 이제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요. 그 원인을 봤을 때 건물, 공장, 자동차 등에서 나타나는 결국에는 이 인공열, 인간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 열기에 의해서 유동인구가 많은 이 도시의 중심에 기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불어서 도시와 같은 경우 포장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이러한 열의 축적을 더욱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또한 이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기가 자꾸만 집중되다 보면은 도시가 더욱더 기온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열기를 바깥으로 혹은 주변으로 퍼뜨리는 방법들이 가능하겠습니다. 바람길을 만드는 거. 서울에서는 청계천을 복원한 게 이 바람길을 조성한 하나의 사례로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건물 옥상에 그대로 시멘트를 노출시키지 않고 녹화 사업, 나무나 이제 풀 등을 심어서 상대적으로 열이 집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이제 하천 복원 앞에서 이야기한 청계천 이야기와 이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도시 중심에 모인 열을 바깥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온 특성을 공부했는데 이제는 강수 특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는 지금 그림에서처럼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수분을 이야기합니다. 수분의 형태는 액체 상태인 비가 될 수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눈의 형태도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강수와 관련된 특징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선생님 이번 여름방학 때 가장 큰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강남에 굉장히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금 이 사진 보입니까? 강남역 큰 대로변에 차가 침수되어서 이 운전자가 고립된 모습, 운전자가 차 위에 올라와서 핸드폰을 굉장히 이제 초연하게 하는 모습이 이슈가 돼가지고 지금 영화 포스터의 한 장면처럼 패러디가 된 모습이 있는데요. 도대체 강남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빠르게 침수가 되었는지 우리는 한번 이 강수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우리 이제 강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은 이번 강남역 침수처럼 왜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집중되는지 도대체 강수는 왜 내리는지 등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교과서 자료인데요. 강수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공통점을 먼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가지
대류성 강수, 저기압성, 지형성, 전선성 강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강수에 공통점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바로 네 개 모두 결국에는 공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그림에서도, 두 번째 그림에서도, 세 번째, 네 번째 그림에서도 결국에는 공기가 상승해야 이 수분, 수증기를 하늘로 가지고 와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고 그 구름에서부터 강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가지 강수 유형 모두 공기를 상승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류성 강수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류성 강수는 결국에 이제 대기가 가열되면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땅이 가열되면 뜨거워진 공기가 상승하게 되죠. 이처럼 뜨거운 공기의 상승에 의해서 국지적 가열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하고 그와 더불어 수증기가 하늘에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만들며 내리는 강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저기압성 강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저기압 우리 이따 바람 단원에서도 공부를 해볼 텐데요. 저기압의 특성은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주변에서부터 공기가 중심을 형성하여 모이는 현상을 만드는 기압의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변에서부터 공기가 모이다 보니까 결국 부딪히면서 이 공기가 땅으로 꺼질 수는 없죠. 땅 속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 모여든 공기가 뚫려 있는 하늘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에 수렴하면서 상승하는 형태의 공기의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 공기의 상승과 더불어서 수증기가 구름을 만들고 비를 뿌리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기후 요인에서도 공부한 적이 있을 텐데요. 지형성 강수입니다. 바람이 불면서 산을 맞이했을 때 바람바지 사면서 특히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산을 타고 그대로 공기가 상승하면서 지형에 의한 공기의 상승에 의해 마찬가지 비를 뿌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선성 강수가 되겠는데요. 공기 덩어리, 우리 나중에 기단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따뜻한 성질의 공기와 차가운 성질의 공기는 처음 만났을 때 두 성질이 서로 워낙 극명히 다르다 보니까 쉽게 섞이지 않고 이와 같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전선을 형성하게 돼요. 이러한 전선을 타고서 따뜻한 공기가 마치 앞에서는 지형의 산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마찬가지 공기가 상승하고 구름과 비를 형성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이제 강수 유형을 간략하게 정리해 봤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의 강수 특징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있네요. 우리나라 연 강수량이죠.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1200에서 1300mm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뷴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즉 많은 편 강수량을 재보면은 다른 지역에 비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강수량이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우리나라 강수 특징에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발견돼요. 왜냐면은 강수의 계절 차이, 즉 여름과 겨울의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요. 또한 해마다 매년 일정한 양의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해마다 강수가 어느 해는 많이 내리고 어느 해는 적게 내리는 이러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강수의 계절차는 우리나라 여름철에 거의 대부분의 강수가 집중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연 변동이 큰데 왜 그러냐면은 기단의 발달, 장마 기간, 태풍의 횟수 및 강도 이런 것들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해는 비가 많이 내리기도 하고요. 장마 기간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걸쳐서 머무는 경우 이럴 때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해가 되고요. 어느 해에는 장마가 금방 지나가 버리면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어지는 해도 있겠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홍수와 가뭄, 상대적으로 홍수, 가뭄 둘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또 역경, 힘든 상황을 연출하게 되는 자연재해죠. 이런 것들이 해마다 강수량 변동이 강하다 보니까 자주 발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지역별로 다우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혹은 이제 소우지,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 다설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 텐데요. 먼저 다우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남서기류에서 바람을 맞는 쪽인 바람 바지 사면에서 비를 많이 뿌리는 다우지가 발견되어 대표적으로 한강 중상류, 청천강 중상류 일대가 되겠는데요. 여러분 강수량 지도에서는 우리 한강 중상류 다음에 여기 평양 상대적으로 북쪽이 나타나는 청천강 중상류 지역에서 주변 지역에 비해 자 선생님 청천강 중상류 지역은 여기 남부 지역에 비해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지 않은데 왜 다우지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같은 위도 지역의 상대적인 값을 우리는 이야기하게 돼요. 즉 비슷한 위도 지역에 비해 비가 많이 내리면 그 지역을 다우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은 여기 청천강 중상류 지역과 한강 중상류 지역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다우지로 손꼽히고요. 또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이 마찬가지 비를 많이 뿌리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반대로 소우지,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상승기류가 어려워야 소우지가 되겠죠. 즉 평야 지역, 산에, 지형에 부딪혀서 상승이 일어나기 힘든 넓은 평야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비가 적게 내리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곳이 대동강 하류입니다. 지도에서 찾으면은 이번엔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지금 밝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대동강 하류의 소우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개마고원, 관북해안, 영남 내륙 지역이 마찬가지 대표적인 소우지인데요. 개마고원, 관북해안, 영남 내륙 지역 이렇게 네 군데가 우리나라의 상대적인 소우지로 손꼽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설지,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을 찾아볼 텐데요. 대표적인 곳이 울릉도죠. 울릉도, 다음에 영동지방, 속초와 강릉 일대가 되겠고 대관령 이 지역을 먼저 한번 세 군데 찾아볼게요. 먼저 울릉도, 그 다음에 속초와 강릉, 그 내륙의 대관령 이 세 지역이 대표적인 다설지가 되고요. 더불어서 호남, 서해안 및 소백산 서사면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다설지가 되는데 지도에서 찾으면은 호남, 서해안 지역과 여기 소백산맥이 지나게 되는데 이 소백산맥에서 서쪽 비구름이 소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눈을 뿌리게 되는 지역들이 우리나라의 다설지로 손꼽히게 되기도 합니다. 지도를 예쁘게 정리한 자료가 이 자료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당하는 지도에서 찾으면은 상대적인 다우지를 먼저 볼게요. 한강 중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청천강의 중상류에 해당하는 지역, 남해안과 제주도
해당하는 지역 마찬가지 다우지가 되겠고요. 반대로 소우지를 찾으면은 개마고원, 관북해안, 그 다음에 대동강의 하류, 영남 내륙 지역을 네 군데의 소우지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됐지만 아까 이야기한 다설지를 찾으면은 울릉도와 다음에 바람이 동쪽에서 불 때 이제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만들어지는 속초와 강릉과 같은 영동 지역,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제 대관령 마찬가지 타설지가 되겠고요. 반대로 겨울철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올 때는 이 호남 해안 지역과 특히 이제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에도 눈구름이 부딪히면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다설지를 표현한 지역인데요. 앞에서 본 것처럼 영동 지역과 대관령, 그 다음에 호남 해안 지역과 여기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에 많은 양의 눈이 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은 그 눈구름 형성 과정을 보면은 상대적으로 수분을 머금은 눈구름이 지형에 부딪히면서 특히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태백산맥의 동쪽 사면 해당하는 영동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을 뿌리게 되고요. 반대로 바람이 이제 황해 서쪽 바다를 지나서 불어올 때는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에 부딪히면서 해당하는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을 뿌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마지막 기후 요인 특성으로 공부하게 될 바람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우리 바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공부를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어딘지 알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고기압이 되겠습니다. 앞서는 저기압성 강수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이번에는 저기압과 고기압을 한번 간단하게 비교해서 공기의 흐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기압 같은 경우 선생님 앞에서 본 것처럼 주변에서부터 바람을 중심부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부에 누적되어 있는 공기가 하늘로 상승하면서 상승 기류를 형성하는 모습이 눈에 띄죠. 반대로 고기압을 보면은 상층 대기에서부터 공기가 내려오면서 하늘에서부터 지표, 결국에 우리가 지표의 땅을 밟고 살고 있는데 우리 입장, 지표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부터 하강 기류에 의해서 공기가 누적되면서 쌓이는 모습, 결국에 압력이 상승되는 모습을 이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누적된 공기, 결국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는 이 압력에 의해서 주변으로 공기가 불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봤을 때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풍선을 불 때의 모습이죠. 풍선을 불면은 결국에 이 풍선의 탄성에 의해서 원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 풍선 내부에서는 주변에서부터 압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기압 상태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풍선 외부에는 이러한 압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기압이 될 겁니다. 결국에 이 친구한테는 미안하지만 물고 있던 이 풍선 입구를 놓아버리면은 고기압인 풍선 내부에서부터 저기압에 해당하는 풍선 바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것만 이제 기억하면 우리가 우리나라 관련된 이 바람 특성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바람의 특징은 크게 계절풍과 높새바람 두 가지 대표적인 현상을 통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계절풍은 우리 앞단원에서도 간략하게 다룬 내용이죠. 계절풍은 특히 여름과 겨울, 계절에 따라서 그 바람의 방향과 성질이 달라지는 바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계절풍과 같이 이제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방향, 불어오는 방향에 따라 그 바람의 이름을 붙이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면은 동풍이 되겠고요. 반대로 서쪽에서 부는 바람 하면은 서풍이 되겠죠. 비슷하게 이번에는 어디서 불고 있는 바람이죠? 북동쪽에서 불고 있는 바람 같은 경우 북동풍이 되고요. 예를 들어 이제 지금 같은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면은 남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동풍, 이렇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그 바람의 이름으로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름을 볼 텐데요. 여름은 북태평양에서 고기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공부했죠. 고기압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북태평양의 그 성질이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즉 남부 지역에서부터의 뜨거운 바람, 그다음에 태평양에서부터 오는 습한 바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면서요. 그 방향이 주로 남쪽에서 남서쪽이나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여름철이 굉장히 덥고 습하죠. 따라서 강수량이 재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벼농사가 발달하고요. 상대적으로 전통 가옥에서는 바람길을 뚫어서 상대적으로 통풍이 원활하게 만드는 대청마루 같은 가옥 형태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철에는 우리나라 기준에서 상대적으로 북쪽의 시베리아 지역, 시베리아에서 고기압이 형성되니까 여기서부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북쪽, 그다음에 북서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게 되는 것이고요. 이 북쪽에서 불다 보니까 춥고 또 대륙에서 불다 보니까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굉장히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운 겨울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한 생활 수단으로서 김장과 온돌 같은 생활 양식이 나타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이 우리나라의 바람을 1월과 7월로 구분해 놓은 자료인데요. 바람장미라고 부릅니다. 바람장미를 읽는 방법은 밑에 법례에도 나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풍향의 빈도가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풍향의 빈도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원에서 더 바깥에 꼬리가 뻗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상대적으로 풍향의 빈도가 낮으면은 이 원에서 꼬리가 짧게 뻗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풍속, 바람의 강도가 강하면은 상대적으로 굵은 꼬리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 1월 달에 바람장미를 보면은 지금 목포와 제주도, 여수 등 같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금 이 선생님이 표시하고 있는 꼬리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을까요? 주로 북서쪽 해당하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풍향의 빈도가 북서쪽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서울도 마찬가지 상대적으로 북서 방향에서부터 꼬리의 길이가 멀리 뻗어 있기 때문에 풍향의 빈도가 북서쪽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겨울철 바람장미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7월달 여름철에는 꼬리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남쪽으로 아래쪽, 여러분이 확인했을 때 아래쪽에 더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겨울철보다 그 빈도가 뚜렷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남쪽에서부터
겨울부터 여름에는 바람의 풍향이 결정되고 있는 모습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바람 특징으로 높새바람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높새바람은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 시기적으로 4월에서 5월쯤이 되겠네요. 이때 우리나라에 북동풍이 자주 불게 되는데, 이때 북동풍을 맞이하는 태백산맥과 그 북동풍을 넘겨보내는 영서지방의 영향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그림을 통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지형이 주로 동쪽에 높은 산맥이 뻗어 있는 모습, 태백산맥이 지나고 있을 때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 부르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이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주로 늦봄에서 초여름에서 동해를 지나서 오는 북동풍이 우리나라에 불게 되었을 때 바람을 맞이하는 영동지방에서는 지형성 강수가 뿌리면서 상대적으로 수분한 모습,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에 앞에서 영동지방에서 비를 뿌린 이 바람이 이 태백산맥을 넘어서 영서지방으로 갈 때는 이미 앞에서 많은 양의 비를 뿌렸기 때문에 습윤한 바람이 불지 않고요. 반대로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더불어서 강수량을 뿌리지 못하는 이 바람은 해발 고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기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따라서 기온도 높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뜨거운 열기와 건조한 바람이 동반되면서 이 높새바람, 결국에 이 팬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우리나라 늦봄에 혹은 봄철에 불면서 해당 지역에 가뭄을 유발하는 현상을 우리는 높새바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영향이 나타나냐면 기온과 습도의 동서차,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에 큰 차이가 유발되겠죠. 즉 영동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도 선선하고 강수량도 나타나는 반면에 영서 혹은 경기지방에서는 가뭄과 이제 높은 기온이 나타나는 모습이 우리나라 늦봄, 초여름 사이에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기온, 강수, 바람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는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함으로써 우리가 앞에 공부한 이론을 적용해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